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4일 월요일 증시각도기 TV 순서가 밝았습니다. 자,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재미난 상황이네요. 일간지 1000면을 드디어 장식했습니다. 무엇이? 나스닥 기술적 폭락이 일간지 1000면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뉴스죠. 네, 끝이 오고 있다라는, 터널의 끝이 오고 있다라는 뉴스 중에 하나가,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런 시그널이죠. 그리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공중파 KBS, MBC 그런 방송에서 나스닥이 폭락했습니다 하고 이게 타이틀로 오면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굉장히 좋은. 무슨 말이냐?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다. 보통 매스 미디어잖아. 매스 미디어는 매스가 관심 있는 거를 미디어 해주는 게 매스 미디어예요. 그래서 대중이 관심이 집중되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건 대중의 생각이 쏠렸다는 얘기고,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사람 많아졌다는 얘기지. 그죠? 사람 많아진 곳은 뭐야? 태극의 원리로 하면 태극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태극의 기운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다? 다른 기운이 시작되는 게 태극의 원리 아닙니까? 주식시장에도 이 태극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기운이 가득 차면 다른 기운이 시작된다 라는 건 우리가 주식시장을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지금 일간지 타이틀로 나왔고, KBS, MBC,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KBS, MBC 어땠습니까? 여러분 좀 대답 좀 해주시고,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뒤쪽에서 경제면에서 나스닥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처음 나스닥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달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호재예요. 왜냐하면 거의 모두가 나쁜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끝에 가면 이상하게 새로운 심리들이 시작된다라는 거 놀랍죠. 극으로 갈 것 같은데 극으로 안 가고 새로운 세상이 오죠. 그러나 버블로 갔을 때는 끝이 아닙니다. 버블로 갔을 때는 진짜 거의 재앙, 모두가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야 끝이 나요.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그러니까, 근데 이번은 버블이 조금 전개되다가 말았고, 이번 장이 되게 신기한 게 말이죠. 한국 장도 그렇고, 미국 장도 그렇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버블이 한쪽에는 막 있었어. 꽤 많은 버블이 있었어. 근데 이 한쪽 다른 면에는 별 버블이 없었어. 버블 없는 것과 버블 있는 것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보통 옛날 그냥 버블이면 모두가 쫙 다 올라오는데 지금은 냉정하게 떨어지는 놈들은 떨어지고 버블은 버블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섞여 있긴 했는데, 그래서 섞여 있는 부분들이 가라앉게 되면 정리가 되겠죠. 자, 어쨌든 앞으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시나리오 3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시나리오 상으로 보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머릿속에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모델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작업들이 나의 투자 심리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리오 몇 개를 짜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시나리오 첫 번째는 뭐냐면 25일, 26일 FOMC 회의가 있죠. 그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3월까지 끝내거나 조금 더 빨리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3월 달에 테이퍼링 할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상 일정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빨라졌음을 밝히면서 3월에 25bp의 금리 인상 가능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연간 기준으로 우리는 3번 또는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하반기부터 양적 긴축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힌다 하는 거, 시나리오 1. 요 정도면 주식시장의 하락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근데 지금 이 시나리오 1 기준이 과거 보면 워스트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워낙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약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약한 시나리오 1이 그냥 스탠다드가 됐어요. 옛날 같으면 워스트 기준입니다. 자, 시나리오 2. 테이퍼링을 2월에 조기 마감한다. 3월이 아니고 2월에 조기 마감한다고 밝히고,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밝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4번 또는 5번이다라고 밝히고, 6월 이전에 양적 긴축은 시작한다라고 밝힌다면, 이 정도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FOMC 회의 전까지만 시장이 빠질 것 같아요. FOMC 회의 전까지 시장이 빠지고 하루 정도 빠질래나? 이런 정도 밝히면 하루 이틀 정도 빠지고 그냥 마무리,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세 번째, 이건 좀 센 건데, 테이퍼링은 2월에 마감한다고 얘기하고 3월에 50bp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동시에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테이퍼링 마무리와 함께 양적 긴축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게 이제 시나리오 3인데, 이런 정도 하면 시장은 좀 추가 하락할 것 같고요. FOMC 이후에. 그리고 하락한 이후에도 회복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2022년은 그냥 시장 볼 거 없다.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끝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자,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런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은 일부 시나리오 2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2 또는 조금 심한 경우에는 3까지도 반영을 좀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아무리 세게 대응을 한다고 해도 시나리오 3까지 펼쳐내기에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연준의 정책에 있어서는 이번 주식시장의 하락이 조금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3번 정도의 강한 긴축책을 생각을 했다가도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건데, 앞서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시장은 버블과 버블 아닌 것이 섞여 있는 되게 좀 기묘한 시장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는 모르겠어요. 타이밍을 잡는 행위는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일부 스윙 하시는 분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싼 주식은 주가 상황들, 시장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가 고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하는 것이죠. 분할 매수. 분할 매수가 저는 그냥 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까지 빠지면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세일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현금이 종목이라는 거는 이런 세일 때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계속 나누어서 주식을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대응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많이 해봤지만 그거 되게 어렵고요. 저점에서는 절대 손이 안 나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주식시장 참여 안 하다가 재작년 2020년 코로나 3월 사태처럼 2월에서 3월 사이처럼 그런 폭락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10년에 한 번 나오는 폭락이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시장 안 보고 있으셨던 분은 돈 가지고 들고 와서 사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잡겠죠. 그런 타이밍은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연중에 한두 번씩 이루어지는 한 10% 내외의 하락. 근데 이번엔 이제 기술주는 좀 많이 빠졌죠. 15%가 넘게 빠졌으니까. 이런 하락에서는 그냥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려기보다도 싼 주식들을 계속 나누어서 사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나스닥 기준으로 20%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고 S&P 기준으로 10%를 초과하는 하락이 발생을 한다면 대형주에 대한 타이밍 잡기 플레이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앞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싼 주식을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대형주들이 싸진 않죠. 미국 기준으로도 그렇고 한국 기준으로도 그렇고 대형주들이 이거 엄청 싸 하는 건 몇 개 없어요. 별로 없거든요. 대형주들은 아무리 좀 시장이 나빠지더라도 떨어지긴 해도 아주 싸다라는 가격까지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20%, 그다음에 S&P 기준으로 10% 초과한 하락이 발생을 하면 대형주들도 조금 싸질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대형주들에 대한 타이밍 잡기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 발표 뒤에 기업들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하나 보여줬잖아요. 넷플릭스가 실적 자체보다는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신규 가입자 250만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작살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전망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애플을 비롯한 빅5하고 테슬라 실적 발표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 실적이 좋겠죠. 근데 이제 성장률의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실적은 좋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시장이. 실적 좋은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갑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치를 다 깎아내. 다 버려버려. 5년 이후에 얼마 성장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 다 필요 없고 내 틀만 쳐서 난 대응할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은 시장은 좀 충격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3, 4년 이후에 성장을 땡겨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장 속도는 기가 막히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170만 대에서 한 200만 대 어디 언저리쯤에 그 2022년 생산 대수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필요 없어 하고 깨버리면 날려버리면 주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중에 그 어떤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 4분기 실적 당연히 좋을 거니까 마진도 꽤 좋겠죠. 20%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면 그러면 테슬라보다 못한 성장주들은 이번 시장에 완전히 거품이 다 싹 빠질 것이다 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어서 이번 주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일단 순서 올해 스케줄 한번 보죠. 기업들 실적이 언제 어떻게 발표되는지 실적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그 첫날은 뭐 IBM 하고 할리버튼 뭐 이런 회사들이 발표가 있고요. 자, 그 25일 날 이제 중요한 일들이 25, 26일 날 집중되죠. 기업들도 여기에 집중되고요. 25일 날 FOMC 회의가 시작이 되어지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케이서 실루 주택 가격 지수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네, 존슨앤존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26일 FOMC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코멘트가 있겠죠. 한국 시간으로 27일인데 이날이 이번 주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이날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올릴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고 보잉,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일은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유가가 지금 $80 이상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자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위기 보니까 $80 이하로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죠. 막 경기가 엄청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 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쉽게 유가가 $8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 않고 만약 그러하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 안정을 좀 거둔 채권 시장이 여기에서 그냥 제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채권 시장은 1년 내내 제가 보기에는 2.0%와 그 이상을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은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이 과연 어느 정도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앞서 빅테크에 대한 시장 반응이 중요하다는 건 그 할인율이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빅5 주식들의 성장률과 이익 규모는 할인율에 상관없이 상당히 견조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을 시작하게 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을 할 때가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지난 토요일 날에도 후반부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적 긴축 흐름이 비트코인한테는 아주 큰 악재 중에 하나고 결국은 양적 긴축의 흐름에 따라서
그 비트코인의 가격도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기술 성장주들, 기술주들 말고 그냥 기술주들 말고 기술 성장주들의 주가와 넓은 의미에서 궤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상황이고요. 반등은 할 걸로 보여지는데 반등할 때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FOMC 회의 보고 양적 긴축의 수준을 좀 보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 일찍 시장에 대한 정리 맞춰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